네, 마지막 역전을 기대했던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공식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가 화제거리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이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에 3대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이 트럼프 이펙트라는 용어가 화제가 될 정도로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효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앞서 그 서상현 팀장이랑 우리 캐스터분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특이한 네.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월가랑 이렇게 통화했을 때 트럼프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의 자세가 바뀐 것, 이게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 권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과 셧다운 간에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부결되면 예사람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연방부채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연방부채 한도가 상환하기는 지금 2011년 같이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 이 대목에 타결이 좀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셧다운이 된다면 4년 후를 기약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을 다시 한번 탄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부양책의 키를 갖고 있는 공화당이 사실 4년 후를 경영한다면 셧다운하는 게 권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정부정을 갖고 있는데 셧다운한다는 게 4년 후 역전이 가능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렇게 의원들이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상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앵커 게스트 모두에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경기 부양책 타결이 임박했다 하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경기 부양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예. 사실 좀 전에 태도에서 바뀐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층들은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었죠. 그래서 바이든이라든가 아니면 앤서니 소장이 백신과 관련돼서는 좀 조기에 접종해달라 하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정적 입장을 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서 접종할 것을 권유해서 사실 이것이 증시에 짓눌렸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런 것이 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렇게 주가 상승률과 함께 이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경기 부양책의 합의가 이렇게 높아지면 항상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가치에 대해서 폭락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좀 뉘앙스가 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켓 워치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달러 가치를 얘기할 때 자국 통화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은 용어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90선이 붕괴되다 보니까 또 단기에 미 당선 이후에 달러 가치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크러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언론들이 자국 통화인 미 달러에 대해서 크러쉬라는 이런 사용을 네. 하는데요. 크러쉬는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짓눌리라는 뜻이죠. 짓눌리 뭐에 짓눌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런 크러쉬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것이 누가 짓눌려 있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안전자산 인플레 해칭 순환으로 금이라든가 달러가 이렇게 사실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치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 23,0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서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이런 이렇게 매물도 추리해서 지금은 22,000달러대를 이렇게 내려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외환시장이 바이든 정부 이후에 증시 모습과 함께 상당히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에서 많이 한 번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5세대 그 5G 슈퍼 사이클 얘기하는데요. 처음으로 그 JP 모건이 사실 그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슈퍼 사이클 가능성은 적다 하는 이런 쪽으로 돼서 아마 원자재 관련돼서 슈퍼 사이클 얘기가 했던 시각에 있어서는 오늘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아까 업종별 가격에 보면 가장 그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안 좋을 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대에 많이 부풀려 있다가 JP 모건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슈퍼 사이클 가능성이 적다 하는 이런 것이 작용을 해서 그런 업종별 동향까지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 달러 가치 90선이 붕괴된 게 더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그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주식을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반가운 모습입니다는 사실은 지금은 미국의 베이스 이펙 때문에 또 오늘 뭐 3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동학개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보여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달러의 자금 비롯한 외국 자본이 한국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가가 끌어가겠느냐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보다는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계 자금들이 환차익을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대목에 더 관심이 되는 측면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이렇게 특히 어제 그 선거인 단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네. 달러 가치가 이렇게 크게 90선을 밑도는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지금 요인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경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말씀드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일부 은행 PB들이 달러를 사라 하는 체리 피킹을 하지 마십사 하는 이 대목은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은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과거의 내용들을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차원에서 과거에 얘기했던 사항을 그렇게 겹치지 않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이렇게 페드 의장간의 경제 정책 처방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인데요. 네. 이 내용은 좀 잘들 아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과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의 합의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보면 왜 나중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책이 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면 결국 미국의 국가 부도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걸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장관 입장인 제니 옐런이 컨트롤 타워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주무부서인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에 무게를 두는 또 본인도 페드 의장을 좀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 앞으로 재정과 통화정책 지금 경기부양책은 재정정책이지만 통화정책에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실은 페드에서 올해 마지막 회의 그리고 내년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끝났죠. 네. 그 내용은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해서 이렇게 시간 전략상 이렇게 그것을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시의 통화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4가지 사항을 좀 해결해야 된다. 실물 경제 회복을 해야 되고 중하위계층의 고용 창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K장 양극화 구조를 핵심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품 해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 정책에서 어제 페드가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했지만 네. 종전에 유지했던 경기 부양책에 출구 전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가지죠. 저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 쪽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 물가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얘기했던 대책에도 한국의 그 기준금리가 내년 그 하반기 들어서는 한 차례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상태에서 저런 네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선 물가 문제가 대두되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결국 출구 전략을 한다면 저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목표선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간 목표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금융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보면 공유 경제를 하다 보니까 중하위 계층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하위계 고용 창출하는 측면에서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이 되니까 사실 그 금융 완화 정책을 고용 문제가 완전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기는 어렵습니다는 중하위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중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상태를 2023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어제 페드 회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트럼프의 그 이펙트에 의해서 위험자산 선호성과 함께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경기가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일전에도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파는 것이 또 달러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은 이제 나라 밖으로 오늘 그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다시 0.935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실 겁니다. 네. 국채금리를 그 증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한국경제TV 방송, 증시 방송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를 보면 오늘 0.935 정도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미국의 국채에서 팔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증시 쪽으로 유입하는 머니 무브 현상을 소위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으로 보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오늘 미국의 국채 판 물량, 국채 금리를 올렸던 판 물량에 비해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3대 지수의 그 상승폭 보면 굉장히 소폭에 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요인이 다른 요인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경기 부양 쪽에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채권의 공급 물량이 서프라이 물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 측면과 함께 또 하나의 그 국채가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중국의 사실 미국의 보유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국채가 경기 부양책에서 늘어나는 서프라이 물량과 함께 중국이 보유 국채를 내다 파니까 유통시장에서 미국의 그 국채의 국채의 매각 물량이 공급 물량이 많겠죠. 네. 그래서 국채 가격이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국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중국의 미국의 국채는 확실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 줄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도 중국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저렇게 경기 부양책에서 적자 국채가 되고 지금 위험 수준 상태에서 미국의 국가 채무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본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가격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국채 공급 물량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내가 같은 규모의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캐피탈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죠. 그게 네. 포트폴리오 조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의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대외경제정책위원회 김홍정 이렇게 원장께서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 들어오면 트럼프 정부의 중국을 타겟했던 전략 이런 전략에서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다자 채널을 복귀한다면 그런 체각이 있었습니다는 경제 패권 다툼은 사실 이렇게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 간에 네. 경제 패권에서 내가 사실 1등 자리를 내주면 그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집권당에 대한 평가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전략이 바뀐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마찰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선 지금도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마찰이 되는 상태에서 자 미국이 지금 금융거래에 초점을 맞춰 있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금융거래에 초점을 맞춰 있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보유국채를 내다 파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이 측면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유국채를 내다 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파는 것과 동시에 거론되는 게 바로 미국의 국가 부도 우려입니다. 이 부도 우려가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가 한 나라 통수권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게 바로 네.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페드가 경기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의 그 금융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미국 내에 갖고 있는 경기 회복 문제, 중하위계층의 고용 창출 문제, 그다음에 사실상 미국에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자산의 거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방지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는 미국의 중국의 국채 매각에 따른 유동성의 경색 문제 이것을 페드 입장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페드가 계속해서 저런 네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종전의 유지 방침대로 유지하고 금리를 계속하고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보유국채를 받아서 돈을 회수해 간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금융 완화 정책의 내용에서 푸는 정책에서 돈을 회수해 가니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겠죠. 네.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023년까지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판다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제로금리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이렇게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는 이자가 증가하니까 네. 사실 미국의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점에게 달러 가치 약세를 작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보유국채를 내다 파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급할 수밖에 없죠. 4대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따라서 금융 완화 정책에 무력화되다 보니까 돈을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의 그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가 상향 조정한다면 뭐 아시겠습니다는 어제도 뭐 그런 창구에서 그랬는데요. 페드가 경기를 좀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냐? 경기가 상향 조정했다면 달러 가치 회복된다. 달러 사시오. 이렇게 어느 의론표들이 있는데요. 네. 왜 오늘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까 하는 게 트리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기가 회복된다고 상향 조정한다면 실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식으로 달러 가치는 회복됐을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많이 떨어진 상태 초기 단계에는 많이 회복됐을 겁니다. 근데 왜 달러 가치는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그게 트리플 딜레마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실 미국의 중국의 보유국채를 내다 팔면 유동성 경색이니까 네. 가뜩이나 달러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돈을 더 회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융 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의 경기 실상대로 달러 가치가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그 측면에서 중국이 돈을 뽑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메우기 위해서 달러를 더 풀다 보니까 풀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경제의 국정 조정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잘못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이후에 그 대통령으로 이런 쪽에 넘어오는 상태에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이런 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루빈 독트린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빈 독트린 그리고 옐런 독트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십니까? 이 대목은 그동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크러쉬라 해서 짓눌려 있으니까 이걸 시장 자체적으로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큰 바위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짓눌려 있으니까 이걸 바위를 좀 이렇게 누군가 좀 협력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이걸 바위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좀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합의를 통해서 사실 그것을 바위를 좀 크러쉬되는 부분을 짓눌려진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사실 1995년에
미국과 서방 선진 5개국 간에 이렇게 했던 프라자 협정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19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쌍둥이 적자를 줄일 수 없어 보니까 그 적자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엔 미일 간의 무역 적자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왜 쌍둥이 적자를 얘기하냐면 미국은 독특하게 사실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쌍둥이 적자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 무역 적자를 풀어야 되고 무역 적자는 가장 큰 게 그때 당시에는 일본과 기록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풀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에 맡겨놓으면 무역 적자를 풀 수 있는 경쟁력 차이가 구조적으로 차이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냐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엔화 강세연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협정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프라자 협정이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엔꼴을 당하는 상태에서 사실 일본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에 의해서 미 달러가 약세, 엔화 강세에 대해서 미 달러가 약세돼서 일본의 수출에 의해 가지고 미국 경기에 살아나는 측면, 시청자 여러분. 그다음에 일본이 엔코에 의해 가지고 수출 시장이 무너져서 경기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되는 부분 어떤 게 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경기적 측면에서가 그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1995년에 엔달러 환율이 프라자 협정 10년 만에 80엔 붕괴되는 상태에서 루빈 독트린이 나왔던 겁니다. 그때 루빈 독트린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합의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합의가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다면 이러한 그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에서 풀 수는 없다면 결과적으로 합의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무역 적자의 미국의 무역 적자의 상대 구조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프라자 협정이 여프라자 협정이든 합의의 파트너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제 패권을 다투는 국가다. 그리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되는 상태에서 보면 네 가지 경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어제 페드에서 금융 완화 정책과 푸는 정책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제2의 루빈 독트린이라는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 환율 정책은 미국에서 본 재무정책의 주가 부서입니다. 네. 환율 보고서 어제 발표했습니다는 미 재무부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환율 정책의 주무 부서는 재무부다. 사실은 재무부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재무장관이 앞으로 재무장관이 앨런이 되겠죠. 그래서 제2의 이렇게 루빈 독트린과 마찬가지 인지적으로 달러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역프라자 합의 같은 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역프라자 합의가 루빈 독트린에 해당된다면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은 루빈이기 때문에 로버트 루빈이 때 루빈 독트린이었던 거고 지금은 재무장관이 앨런이기 때문에 제2의 루빈 독트린, 앨런 독트린이 되겠는데요. 앨런 독트린이 나와서 달러 가치를 서방 선진 국가들이 사실 합의해서 되겠느냐. 두 가지 측면. 이제는 파트너가 중국이다 하는 측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은 유럽 국가들을 전부 배제하는 정책, 영국을 빼곤 배제하는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이 사실 이러한 그 제2의 루빈 독트린에 해당되는 이렇게 앨런 독트린을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와 달리 지금 미국의 그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양극화 구조가 심었기 때문에 조일 수가 없습니다. 소위 긴축하고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제에서 이 크러시된 모아 바위에 짓는 부분이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다라고 보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달러와 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제는 제2의 금이다, 제2의 달러다, 심지어 디지털 골드다 이런 말이 나오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진단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 불안하니까 네. 사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게 자본이 흘러가지 않으려면 종전의 입장대로 이런 안전자산에 어려울 때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테크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에 돈이 왕창 풀렸거든요. 제가 왕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어제도 이제 서울대학교 안동현 교수가 대회 체결할 때 사실 미국의 2008년, 2009년에 미국에서 3조에서 6조 달러가 풀렸다 하는 게 10년에 걸쳐서 풀렸다. 네. 짧게 얘기하면 양적 완화 정책의 적조였던 2014년 10월까지 풀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때 기간으로 그때만 따지도 6년입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3조에서 6조 달러 풀릴 때는 어떠냐면 코로나 직후에 올해 임시 회의를 통해서 딱 3달 만에 풀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인플레가 기대 심리가 높으면 실물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높겠죠. 왜냐, 실물 자산의 실존 가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금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게 부각돼야 되는데요. 금값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 지금 금값 오늘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는 올해 8월 말에 원스당 2,000달러 넘었던 것이 지금 1,800달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전통적으로 어려울 때 안전통화 자산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년부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실제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는 기대 심리가 주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조정할 땐 기대 심리가 이렇게 될 때 자, 이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가장 좋았게 했던 전통적인 수단이 금이었었는데 제 역할을 못한다. 네. 그럼 어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주식 쪽인데 주식은 고평가돼 있다. 집값도 미국 같은 경우는 고평가돼 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느냐? 제3의 방식으로 재테크 돈을 멍치다 보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자체가 이렇게 공급 곡선이 2,100만 원 제한돼 있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가격에서 완전히 비탈적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뭐냐? 조금만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면 급등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지 투기성이 강한 사람들이 투기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되면 조금만 내가 끌어올려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도 헤지펀드 같은 투기적 성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도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월서부터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다. 그럼 1차, 2차 때는 어떠냐? 1차 때는 10배 올렸다. 뭐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하면 저랭크 한 1,000%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자 20배입니까? 20배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리고 3차 때는 30배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자 시티은행에서 전망이 내년 말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19,000달러인가 그때일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31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망했죠. 네,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죠. 그렇죠. 우리 돈으로 1코인당 3억인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근데 돈이라는 건 가치가 있어야 되지. 경제적으로 보면 가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형성되는데요. 비트코인 한 가격이 31만 달러, 3억 원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우리가 보면 적정 고평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잘 형성이 돼야 시장이 형성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너무 투기적 심리를 부추기지 않겠냐 하는데요. 우리가 낙관적일 땐 낙관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이렇게 기술지가 올라가면 낙관론, 내년에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부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낙관론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은 괴물 랠리라는 표현이 네.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괴물 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랬더니 31만 달러에서 오늘 비트코인이 22,000달러, 23,000달러 가니까 45만 달러가 간다. 더 올라왔네요. 올라갔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코인당 이게 우리 지금 한 가격으로 5억 보면 정도 되지 5억 정도 않을까요? 되죠? 네. 이런 쪽에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아마 지금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2017년 상황을 되돌아보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정말 뭐 사람들 만나면 다 비트코인 이야기할 정도로 열풍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7번, 8번을 같이 해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상 한편으로는 2017년 현상에 재현되지 않느냐 데자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내년에 역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디지털 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됨에 따라서 대부분 국가들이 디지털 엔화, 디지털 유로화, 미국도 디지털 달러가 내년에 도입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디지털 원화의 시범 계획이 되는데요. 네. 이게 센트럴 뱅크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법정 화폐식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자산과 화폐에 대한 기대감이었었는데요. 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됐으니까 화폐부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산 가치에 보면 두 가지 측면이죠. 공급 제한하는 측면, 그 다음에 사실 블록체인 같은 이런 쪽의 산업적인 측면의 가치, 이 측면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의 광풍 현상에 대해서 광기다는 표현을 써서 네. 굉장히 부정적입니까 하면 비트코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30만 달러를 지나서 45만 달러에서 극가극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자,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방송의 성격상 보면은 이렇게 아주 가능성이 적은 우리가 꼬리염에 해당되는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것보다는 자, 2007년과처럼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났을 때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면 정보도 어제 서울대 안동연구에서 정보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년도에 주식에서는 아주 낙관론이 있고 주식은 떨어지는 비관이 있으면 정보가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 하는데 정보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하시려면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양측을 다 대비한다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증시의 입장에서도 BBIG 같은 왜 ETF 상품을 권유하느냐. 개별 종목은 양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밑으로 떠질 때 굉장히 됩니까? BBIG ETF 같은 이런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사실 그 참여자들이 그런 얘기에 많이 얘기해서 한국경제일면 톱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특정 회사 결부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다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 네.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이 붕괴됐고 비트코인 가격 장중에 23,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런 투자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인사이트 찾아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